한국에 오셨을 때 국정원 때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국정원 하면은 북한에는 아직도 국정원이라는 단어를 모르거든요. 안기부라고 하거든요. 지금도 그거 한다 하더라고요. 충격적인 게 그냥 바로 신체 검사를 하거든요. 근데 그 신체 검사라는 건 북한 주민들이 받아봤어야 알 텐데 그걸 모르니까 아 우리 몸에 어떠한 게 뭐가 있나 보다 생각하고 검사를 하나? 아니면 뭐 피를 뽑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신체 검사 했는데 그 내가 입고 온 모든 옷들을 그냥 모두 다 탈의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이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탈북 유튜버 김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한국 생활 몇 년 차시죠? 11년 차입니다. 현재 한국 생활 적응이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마음 같아서는 뭐 이제 거의 뭐 나 한국 사람이야 라고 생각이 드는데 살다 보면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부딪힐 때마다 아, 난 아직 안 됐구나. 지금도 커가는 중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11살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초등학생. 습득력에 있어서 좀 느리고 아무튼 좀 모든 부분이 좀 느린 것 같아요. 한국 처음 왔을 때 자유다라고 생각하셨을 때가 언제실까요? 솔직히 국정원 했을 때는 못 느꼈거든요. 하나원 에서도 못 느끼고 나와서 그냥 나온 첫날부터 바로 느꼈던 것 같아요. 나온 첫날부터 막 그 화려한 거리에서 내가 걸어다녀도 누군가 날 말 걸지도 않고 저녁에 포차에서 맥주를 뭐 마시면서 막 크게 막 웃어도 누가 통제도 안 하고 그런 것들 딱 느끼면서 와 바로 그냥 자유를 느꼈고 뭐 바로 그냥 가니까 핸드폰 또 뽑으면서 그냥 뭐 신분증 하나만 있으니까 난 바로 핸드폰이 내 손에 똑 쥐어지는 거예요. 근데 뭐 북한처럼 핸드폰 만드는데 가족관계부를 쓰기로 하나 북한은 핸드폰 하나 뽑을 때 엄청난 절차가 까다롭거든요. 근데 아무런 것도 없고 그냥 신분증 하나만 딱 가져갔더니 다 되는 거예요. 북한에는 가는 곳마다 초소가 있고 그 초소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가 그 어떠한 국가기관에 들어갈 때 청와대라든가 뭐 이렇게 좀 국회에 들어갈 때 신분증 검사하고 맡기고 다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밖에 있다가 보면 돼요. 그냥 그런 과정을 밖에서 매번마다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사람 얼마나 번거로워요. 그냥 지나가다가도 초소가 있으면 그 초소 통과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톨게이트가 있잖아요. 그런 톨게이트를 지나갈 때마다 신분증을 내고 왜 지나가는지, 갔다 언제 오는지 이런 걸 계속 보고 하면은 정말 숨 막히거든요. 북한에서는 실례지만 어떤 성장 과정을 거치셨는지. 저는 좀 일반 여기 한국에 우리 35,000명 탈북민이 왔는데 대부분 북한에서 하면 못 먹고 못 살고 굉장히 힘들었다는 얘기 많이 듣잖아요. 저는 근데 그렇게 막 못 먹고 못 살고 힘들었진 않았어요. 저희는 북한은 출신 성분 그리고 그 토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사는 삶이 달라지거든요. 저희는 출신 성분도 좋아하는 데다가 집안 할아버지 때부터 쭉 다 당간부 하시고 또 사업가고 이렇게 하니까 권력과 돈을 다 같이 쥐고 오셔서 어릴 때부터 굉장히 좀 부유하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뭐 먹을 걱정, 입을 걱정, 뭐 미래에 대한 걱정 이런 게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거기 사는 게 당연한 줄 알았고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거든요. 어릴 때는. 근데 점점 커가면서 주변의 환경이라던가 또 주변의 아이 친구들을 봤을 때 분명히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같은 친구였는데 중학교부터는 이게 내가 사는 삶에 따라서 그 학교가 달라지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는 아예 그러니까 다른 물에서 논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한국에 와서야 솔직히 북한에서 굶어 죽고 막 이런 것들을 정말 실제로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럼 탈북을 하신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북한에서 그렇게 먹을 걱정, 입을 걱정, 나 미래 걱정 없는데 왜 왔니? 라고 하거든요. 근데 북한에서는 보면은 그냥 막 살다가 갑자기 온 사람 별로 없잖아요. 다 이유가 있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그런 부유한 삶과 북한의 그런 권력 갖고 살다가 하루아침에 그런 권력에서 밀려나가지고 저희 집은 우리 당가 수령을 위해서 막 열심히 충성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권력 싸움에서 밀려나가지고 저희 어머니는 억울하게 정치범 같은 데 몰려가지고 끌려가셨거든요. 근데 끌려가신 이유가 북한은 김부서가 다녀간 모든 것은 혁명사적지라 해가지고 영구 보존을 해야 돼요. 근데 어머니는 그 김일성이 조금 사용했던 뭐 물건이나 앉았던 방석, 뭐 건물들을 좀 현대화를 했거든요. 그거 좀 좋은 걸 바꿨는데 그게 죄가 되어서 어머니 끌려가시고
그 끌려가서 조사받던 가정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조사받고. 그리고 아빠도 그 충격으로 돌아가시고.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만 하여도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뭐 집이 뭐 권력이 있고 뭐 돈이 있고 해도 너무 힘들었는데 엄마도 뭐 억울한 걸 몰랐거든요. 근데 성장을 하면서 그 북한 정권에 대한 진실과 이런 것들 알게 되면서 한멸까지보다는 이 사회는 조금 뭔가 비정상적이다는 걸 느끼게 됐는데 그 계기가 저희 이모도 똑같이 엄마와 같은 방법으로 11번을 끌려갔어요. 그 마지막에는 정말 정치범 수용소에 간다는 제보를 받고 이모가 숨었거든요. 또다시 이렇게 가족을 잃는다는 건 너무 가슴 아픈 일이고, 그래서 다시는 우리는 이 땅에서 충성을 아무리 해봤자 가지치기에 우리는 잘리니까 영원한 권력이 없다. 우리는 권력이 없더라도 자유가 있고 우리가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가자라는 생각으로 이모랑 언니랑 저랑 같이 3명이 탈북을 했어요. 탈북 이유는 그냥 간단하게 하면 2번 다시 소중한 가족을 잃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북한에는 아무리 권력이 있다 해도 아무리 돈이 있다 해도 내가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김정은이 지켜주는 거니까. 그럼 한국에 오셨을 때 국정원 때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국정원 하면은 북한에는 아직도 국정원이라는 단어를 모르거든요. 안기부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안기부에 대한 이미지 솔직히 좋지는 않아요. 왜냐면 안기부는 막 고문을 하는 것이고 또 북한은 워낙 그렇게 또 고문을 해서 사람 조사를 하니까 국정원도 그러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는데 엄청 긴장도 하고 과연 그곳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펼쳐질지 막 두렵기도 하고 이렇게 들어가서 딱 보는 순간에 내가 생각했던 안기부가 아닌데? 내가 생각했던 지하실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딱 들어가는 순간에 좀 지금도 그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충격적인 게 조금은 이렇게 뭔가 설명을 좀 해주고 안내를 해줬으면 괜찮았을 텐데 설명이 없이 그냥 바로 신체 검사를 하거든요. 근데 그 신체 검사라는 건 북한 주민들이 받아봤어야 알 텐데 그걸 모르니까 우리 몸에 어떠한 게 뭐가 있나 보다 생각하고 검사를 하나? 아니면 뭐 피를 뽑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신체 검사 했는데 그 내가 입고 온 모든 옷들을 그냥 모두 다 탈의해가지고 검사하는 거예요. 그때 되게 수치스러웠어. 제가 그때 나이가 23살이었거든요. 처음으로 북한에서 그 김정일의 옷가로 뽑혀갈 때 신체 검사 해보고, 다 2번째로 하는 검사여가지고, 뭐지? 여기도 어디 북한처럼 뽑혀가는 것처럼 이렇게 신체 검사를 하나? 그리고 안에 근데 나중에 여러분 물어봤더니 들어올 때 아편이나 같은 거를 소지하거나 아니면 뭐 칼, 흉기도 갖고 오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검사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좀 덜 긴장되고 무서웠을 텐데 그런 게 없이 하니까 너무 공포스럽고 수치스럽고 그래서 그 직원분이 들어가지고 다 벗은 거 맞죠? 막 이러거든요. 그때 너무 민망했던 생각이 나고요. 그렇게 긴장된 마음으로 숙소에 들어갔더니 그때는 철문이었거든요. 이게 문을 쾅 닫으면 소리가 콩 나는 안에서는 밖에 안 보이는 그 보인다고 하면 창문에서 보이는 게 전부였거든요. 그래서 이 생활을 우리는 언제까지 해야 되지? 좀 그런 절박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밖에 빨리 나가고 싶다. 한국 사회를 빨리 경험하고 싶다라는 좀 절박함도 컸던 것 같아요. 한국에 처음에 도착하셨을 때 평양하고 비교해서 겁나 욕먹는데 평양이랑 비교하지 마라 막 욕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내가 태어난 곳이 그곳이고 내가 보고 자랐던 곳이 그것이고 또 북한 사람들은 평양이 최고라고 생각하거든. 북한에서 그렇게 교육하거든요. 세계 수도에서 평양의 수도가 우리나라의 수도가 최고라고. 그래서 막 평양의 밤 막 하면서 막 노래도 막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양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세계 어디도 뒤처지지 않는 그런 곳이다라고 를 배웠기 때문에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많이 안 살았으니까 모르고 근데 서울 딱 왔는데 평양이랑 비교할 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왜냐? 너무 다른 거예요. 평양은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막 신도시를 금방 막 지을 때 가면 사람도 한적하고 차도 없고 그리고 막 건물들도 뭔가 그냥 깔끔한 그대로잖아요. 그냥 뭔가 밋밋한 느낌. 그게 가면은 사람이 사는 느낌이 안 들고 좀 뭔가 썰렁한 느낌이 들죠. 북한 평양의 수도가 그래요. 평양이 그래요.
왜냐면 북한이 워낙 뭐가 없으니까 그 깔끔한 거라도 유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이 보이는 겉부분은 다 이렇게 색칠을 했어요. 그리고 안쪽에 들어가면 색이 없어. 예, 그래서 막 시멘트가 다 보이고 막 그러거든요. 서울은 딱 오니까 와, 도시도 역시 자유롭구나. 내 이름은 간판 달아도 뭐라 안 하고 나무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나무가 엄청 많고 그리고 차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차가 이렇게 많은 게. 아니, 이 차들은 다 어디를 가는 것이며 이 차들은 다 어디서 나온 차들인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 한국이 어느 만큼 발전한 걸 알았더라면 좀 이해가 됐을지 모르겠지만 차도 너무 좋은 차가 많은 거예요. 북한에서는 진짜 한 번도 봤다고 하면 진짜 중앙당 간부들이나 탈 수 있는 그런 차들이 막 다니니까 뭐지? 서울시에는 다 이렇게 중앙당 간부님을 사나? 막 이렇게 막 생각이 들고 분명히 서울은 다 부자 간부들만 사는구나. 안 그러면 이렇게 좋은 차가 다닐 수가 없다. 근데 차가 다 너무 깨끗한 거예요. 평양에는 차가 들어가기 전에요. 지방차가 들어가기 전에 무조건 세차를 해야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서울도 똑같이 세차를 하고 다 들어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 제가 3월 1일에 한국에 왔거든요. 제가 입국 날짜가. 근데 이 버스로 여기 딱 봤는데 태극기가 다 곳곳에 있는 거예요. 그게 좀 놀라웠어요. 왜냐면 북한에는 북한 국기를 이렇게 길에다 막 꽂는 날은 평양에만 딱 있거든요. 근데 평양에도 있거든요. 그것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딱 일정한 어떠한 거리에만 있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에는 아파트, 이게 입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냥 일반 아파트 같아 보이는데 태극기가 막 펄럭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지? 설마 우리가 온다고 태극기를 꺼내놓을 수도 없고 이게 한국이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태극기를 저렇게 배치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게 좀 저는 이해 불가였어요. 왜냐면 북한에는 뭐 해외에서 누군가 그런 기빈들이 방문을 하면은 북한 주민들이 막 북한 국기를 막 흔들면서 환영합니다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한국에는 사람이 안 나오고 이렇게 아파트에다 태극기를 걸어서 우리를 환영하나? 그때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북한은 3일절이라 해가지고 국기를 걸어놓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불가였던 것 같아요. 북한은 집집마다 그 김일성 그 김부자 액자 걸어놓잖아요. 그렇죠. 북한에는 집 안에다가 걸어놓죠. 그리고 밖에다가 걸지도 않고 또 밖에서 국기를 또 펄럭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북한에는 어찌 보면 국기보다 더 위인 게 김부자들이니까. 근데 북한에 있을 때는 제가 아무리 북한 국기를 본다 해가지고 충성심이 막 나오거나 애국심이 나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북한에서는 김부자 사진을 보면은 충성심이 나오고 인사하게 됐지 국기에 막 손을 얹고 이래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을 봤을 때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같은 점은 또 뭘까요? 일단은 다른 점부터 얘기할게요. 다른 점은 그 길거리 다니면서 다들 손에 뭐 들고 다니더라고요. 뭐 커피나 아니면 뭐 음료잔이나 아니면 뭐 물이나 아무도 손에다 뭐 들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사람들 허세가 되게 많구나. 왜냐면 북한에는 그 생수가 되게 귀하거든요. 그래서 평양 사람들이 꼭 지방에 내려오면 들고 다니는 게 생수병이거든요. 그래서 평양 사람인지 아닌지 알려면 생수병을 들고 다니는 평양 사람인 거예요. 지방 사람들은 수돗물 퍼먹고 강물 퍼먹고 이렇게 하는데 평양 사람들은 꼭 그것도 좀 이렇게 허세 부리는 사람들이 생수병을 들고 다녀요. 나 그래가지고 평양에 올라가도 평양 사람은 생수병 많이 들고 다니거든요. 근데 서울 왔는데 다들 손에 뭐 들고 다니는 거죠. 서울 사람들도 역시 허세가 있구나. 근데 서울은 더 잘 사니까 북한보다는 훨씬 더 좋은 음료수를 들고 다니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많이 놀라웠어. 솔직히 진짜 너무 많이 놀라웠어요. 거의 다 들고 다니더라고요 이거를. 그래서 저거 그냥 서서 먹고 버리고 아니면 뒤에 두고 나오면 되지 왜 저거 서서 들고 다닐까 불편하게. 얼마나 불편하고 들고 다니는 게.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됐고. 그리고 같은 건 있어요. 같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평양 사람들이랑 비교했을 때요. 평양 사람들이 목소리가 굉장히 조용조용하거든요.
그 진짜 지방 사람들은 목소리가 높아요. 저처럼 이렇게 막 옥타브가 나오는데 평양 사람들은 목소리가 되게 조용조용하고 말투가 예뻐요. 뭐 예를 들면서 뭐 이렇게 조용히 말하거든요. 가영 동무야 오늘 점심 어땠니? 맛있었지?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 지방 사람들은 가영 동무 오늘 점심 어땠어? 맛있지? 야 너무 좋았더라.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서울 사람들도 옆으로 지나가는데 뭔가를 대화를 해. 근데 무슨 대화를 하는지 너무 조용조용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역시 수도 사람들은 저렇게 목소리를 한 톤 아닌 한 세 톤은 깔고 조용히 얘기를 하는구나. 그럼 나도 이제는 서울 여자니까 수도 여자니까 좀 조용히 말을 해야겠다라고 톤을 깔았더니 옆에 언니가 야 원래대로 해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공사를 하잖아요. 북한에는 공사를 어떻게 하나요? 공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아유 공사를 하네. 아 좀 다니는데 불편하네. 근데 북한은 공사를 하면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그 공사장에 사람이 그냥 바글바글해요. 우리는 기계가 한 대가 해야 된다면 북한에는 사람이 몇백 명이 그거 하니까 사람이 엄청 많고 그리고 그 주변이 너무 시끌시끌거려. 왜냐면 공사장에 다 사람만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이게 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하면 거의 하루에 이렇게 한 겹층이 거의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북한은 그 건물이 완성하기까지는 몇 년이 걸리지. 제가 어릴 때 책가방 메고 지나갈 때 공사했던 그 건물이 대학교 가서도 거의 완공할 쯤에 간다. 그렇게 공사가 오래 걸려요. 평양에서도 공사를 하면은 우리는 보면은 이렇게 뭐 안전 요원들이 나와가지고 밖에서 이렇게 막 그거 하잖아요. 북한은 그런 게 없어요. 안전 이런 게 없고 내가 알아서 지나가면서 아 공사장이네 피해야지 하고 피해야지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공사할 때 이렇게 겉에 보면 이렇게 파란 현수막 같은 게 다 이렇게 치잖아요. 근데 북한은 그런 현수막을 없는 거예요. 왜냐면 북한은 아니 창문에다 붙이는 비닐도 없어서 한국에 날아가는 그 풍선 비닐을 사용하는데 현수막이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수막 없이 그냥 이렇게 공사를 하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그 공사장 안에 뭐 어떻게 공사하는지 다 보이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쇠로 이렇게 그거 다 이렇게 지탱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저거 뭐 철근이라 하나? 다 뜯어다 팔아버리니까 도둑질해서 쇠가 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쇠를 못하고 나무로 하다 보니까 공사하는 도중에 그 나무가 무너져가지고 막 인명피해도 입고 이런 것들도 많죠. 아 이런 레미콘도 얼마나 좋아요. 북한에 이런 레미콘이 없어요. 이런 레미콘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섞어요. 이 모래랑 세멘트랑 막 이렇게 아유 사고도 되게 많이 난다고 그러고. 맞아요. 안전모라는 것도 없고 장갑이라는 것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위에 올라가면은 거리에서 걸어주는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내 목숨은 내가 스스로 지키는데 그거 어떻게 지켜요? 근데 인명피해 입었으면은 그러면 그 가족이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이 치료받을 수 있게 보장이 되네. 그것도 없어요. 자체를 운항해야 되는 거예요. 북한은 그냥 아유 카센터 이런 데가 있는 데만 있겠네요. 여기 큰 도시 우리를 말하면 뭐 경기도면 경기도에 한두 개 그런 공업소라고도 하는데 북한에는 한참 걸려요. 그리고 내 차를 맡겼잖아요. 맡겼는데 분명히 차에 엔진이 고장나서 맡겼어. 근데 엔진은 고쳐졌는데 한 열흘 타고 다니다 보면은 엔진이 아닌 다른 쪽에서 뭔가 고장이 났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 다른 쪽에 부속을 뜯어다가 파란 거예요. 또다시 오게끔 만드는 거지. 그래서 무조건 북한은 공업소 안 가고 개인이 지인끼리, 왜냐면 지인은 신뢰가 바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인을 불러요. 한마디로 출장이죠. 출장을 불러서 그분이 와서 이 차 수리를 뭐 열흘이면 열흘 우리 집에서 밥도 먹고 식사도 하면서 어두워지면 자기 집에 가고 또 그분은 밥 한 끼 그렇게 떼오잖아요. 그리고 다 고쳐주면은 수리비 받고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는 얼마나 좋아요. 저 가면은 그냥 고쳐서 나오고 막 뭐 현대라든가 이렇게 뭐 있잖아요. 기업공업사 가면은 너무 좋더라고요. 와, 뭐 들어가니까 저는 완전 VVIP 대접 받는데 커피 다 나오지. 고객님의 차 진단
와, 저는 사람도 북한에 있을 때 그렇게 진단 받아본 적 없어요. 개인이 많이 뭘 차린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개인이 많이 차리죠. 어떻게 보면 불법이죠. 그러니까 북한은 개인이 사업을 하거나 개인이 장사하고 다 불법이에요. 근데 국가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눈 감고 아웅이라고 국가가 못 하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을 계속 조이면 주민들 살 수가 없다 보니까 그냥 눈 감고 봐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봐주냐? 국가 기업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바디사상인 거고 뒤에 진짜 돈주가 있는 거죠. 사장이 2명인씩인 거죠. 그러면 바디사상 1명, 그 돈주가 1명. 그럼 그 돈주가 다 그 관리를 하는 거,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요즘에는 북한도 개인 사업이 많아져가지고 어찌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국가 상점인데 그 안에 들어가면 개인이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처럼 뭐 이불이면은 이불만 전용 파는 샵, 전등이면은 전등만 전문 파는 샵, 이렇게 해가지고 개인 샵으로 다 나와 있다고 하는데, 또 요즘에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중국에서 이렇게 물건이 못 들어가니까 조금 물건이 많이 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 북한 정권도 그렇게 안 하면 주민들이 그 불만과 또 그리고 뭐 항의는 못하지만 아무래도 불만이 커지면 나중에는 그게 항의까지 갈 수가 있으니까 눈 감고 아웅식으로 조금씩 봐주는구나를 생각했어요. 안 그러면 폭동이 일어나죠. 23살 때 오신 거예요? 맞아요. 북한에 회사에다가 돈을 내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북한 회사는 월급 받는 회사는 꿀보직이라고 하고 월급이 없는 회사가 더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꿀보직이라고 하는데 보통 회사 나가면 돈을 안 주죠. 돈이 회사가 돌아가야 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회사에다가 이름만 넣어요. 왜? 북한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단체이기 때문에 무조건 조직성이 필수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곳에 내 이름이 없으면 그것 또한 불법이 되어가지고 벌금을 내거나 다른 데 가야 돼요. 그래서 조직에다가 이름을 넣어놓고 나는 따로 나와 장사하는 거지. 개인 장사를. 뭐 예를 들어서 뭐 밀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시장에 나가서 장사한다거나 아니면 집에서 뭐 음식을 판다거나 손으로 뭐 만든다거나 이렇게 해서 부업을 하는 거예요. 부업을 해서 또 일정한 금액을 회사에다 바쳐야 돼요. 그것도 참 웃기는 거예요. 근데 그 금액이 뭐 너는 얼마 정해진 게 아니라 그냥 임의적으로 회사에다가 바치는 금액이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 선생님이다 보니까 꿀보직이죠. 왜? 회사에 나가면 제 월급으로는 계란이 빠진 냉면 한 그릇 먹으면 땡이거든요. 그래서 살 수가 없으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학부형들의 주머니를 터는 거죠. 한마디로 그냥 뇌물로 살았죠. 그러니까 학부형들은 또 자기 자식을 맡겼으니까 그 아이를 잘 봐달라는 의미에서 플러스 또 그 아이를 공부를 가르치니까 또 공부를 좀 더 잘 가르쳐 달라는 의미에서 뇌물을 주거든요. 근데 그 뇌물 또한 사장님 자식이면은 뭐 예를 들어 쌀 파는 사람은 쌀에 뇌물 들어올 거고 고기 파는 사람은 고기가 뇌물 들어올 거고 또 가전제품 파는 사람은 가전제품 뇌물 들어오고 이게 다 다른 거예요. 아예 또 정말 뇌물 못 줄 정도로 힘들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뇌물을 못 주고 집에서 뭐 만든 음식이라던가 아니면 또 이렇게 할머니들 오셔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한국 오신 지 이제 11년 되셨잖아요. 네.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된 탈북민 분들도 주변에 많이 계시죠. 맞아요. 그런 분들 보시면 이게 좀 어려워하고 이런 게 좀 있나요? 최근에? 좀 그게 있는 것 같아. 어린 친구들은 적응이 빨라요. 그래서 큰 어려움을 못 느끼는데 좀 나이 들어서 오신 분들은 조금은 적응을 힘들어 하더라고요. 왜냐면 아무래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이 조금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젊은 친구들보다 따라가는 게 조금 어려워 하시듯이 북한에서 오신 분들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려운 거를 물어보면은 하나같이 하는 말이 좋은 게 더 훨씬 많지만 아무래도 이 한국 사회 우리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다 보니까 너무 빡센 것 같다. 왜냐면 어린 친구들은 한국에 왔는데 통장에 돈이 없는 건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어른들은 돈이 없으니까 어른이니까 그냥 공부를 안 하고 바로 그냥 취직을 하잖아요. 뭐 돈을 벌던 그러니까 뭐 취직을 하던 알바하던 아무튼 돈 버는 게 뛰어가는데 이 젊은 친구들은 공부를 해야 되니까 공부를 하면서 내가 생계를 이어가긴 힘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 한국에서는 부모님들이 지원을 해주면서 공부를 해도 어렵고 내가 여기서 태어나서 공부를 기초부터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데 북한에서 온 친구들은 기초도 없어. 지원해주는 부모님도 안 계셔. 그렇다고 뭐 정기적으로 나올 수 있는 돈도 없어. 그러니까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힘드니까 공부는 하고 싶은 욕망은 큰데 경제적인 지원이라든가 또 아니면 한국 사회 이런 시스템 이런 걸 너무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주변에 정말 좋은 멘토를 만나는 게 우리 탈북민들은 신의 한 수다. 정말 좋은 멘토를 만나야만이 그들이 이렇게 갈대처럼 막 흔들리지 않고 한 길로 한 우물만 쭉 타고 갈 수 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까워서 제가 요즘에 상담 센터를 굉장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1년 전에 오셨을 때 가영님께서 힘들었던 부분이랑 지금 탈북하신 분들의 힘든 부분이 똑같아요. 이거는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그때 금방 왔을 때 제가 통장에 40만 원 전부였는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주변의 분들은 다 공부해라 하는데 아니 통장에 40만 원밖에 없고 나는 이 사회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공부 지금 하겠다 했을 때 뭔가 기초가 단단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그리고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저는 그때 제 주변에 멘토가 없었거든요. 너무 이게 허무하고 너무 둥 떠 있는 거. 그러니까 한국이 막 좋고 뭔가 그리고 하고 싶은 욕망은 너무 크고 그리고 조금 조급함도 컸어요. 막 뭔가 빨리 뭐 이뤄놓고 싶은 마음.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공부를 시작해봤자 오히려 공부도 재미 못 느끼고 내 삶도 힘들고 이건 아닌 것 같다. 나는 그래서 오히려 돈을 먼저 벌어놓고 정착을 한 다음에 나는 그때 가서 공부를 해야겠다. 특히 우리나라는 뭐 나이 들수록 공부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지금 대학원 준비를 올해부터 지금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때 그냥 공부를 했더라면 좀 멘토가 있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의 뭐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지원이 되어 있거나 하면 그럼 나도 그때 공부를 했더라면 지금 내가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탈북민들이 지금 사회에 놓여져 있는 여러 어려움은 여전히 바뀌지 않고 힘들구나. 정말로 우리도 그렇잖아요. 한국에서 태어난 친구들도 보면 주변에 좋은 친구 있어야 되고 좋은 사람 만나야 그 사람이 달라지듯이 북한에서도 갔거든요. 근데 북한에서 온 친구들이 그런데 보통 좋은 사람 만날 계기가 이게 어디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멘토가 되게 중요하다. 근데 보통 보면은 이렇게 상담해 주시거나 주변에 이렇게 도움해 주신 분들 다 한국 분들이신데 이분들은 또 이 사람들의 정말 그 아픈 그 부분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뭔가 센터가 있어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한국 오신 것을 후회하시진 않나요? 그거는 꿈에서도 후회한 적 없어요. 그리고 한국의 국정원에서 그렇게 막 무섭고 공포스러웠어도 후회해본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왜냐면 국정원에 있을 때 왜 안 무섭고 왜 안 두려웠겠어요. 조사받는 과정이 아무래도 간첩인지 아닌지를 받는 과정이니까 공포심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유를 찾아서 왔고 내가 이 땅에 살려고 왔기 때문에 전혀 후회한 적이 없었고 나와서도 정말 힘든 일이 많이 부딪히고 막 하잖아요. 그래도 후회한 적 없어요. 저는 한국에 와서 제가 암이라고 진단받았을 때 저는 그때도 한국에 막 억울하고 막 눈물은 났지만 한국에 왔기 때문에 내가 또 살 수가 있구나 생각이 들어서 단 한 번도 저는 후회해본 적이 없어요. 암이요? 암. 암 진단 받으셨어요? 네, 제가 6년 됐어요. 암 진단. 만치 이제 됐거든요. 만치 판정 받았는데 그때 이제 6년 더 됐구나. 뭐 6년이야. 7년 전이구나. 네. 받았는데 너무 두려웠어요. 그리고 억울하고 잘 살려고 왔는데 암이라는 진단 딱 받고 이렇게 죽기 너무 억울한 거예요. 왜냐면 한국에 와서 사는 지 그때 한 4년? 5년 됐을 때여가지고 아직 이렇게밖에 못 살았는데 그래서 너무 억울해가지고 막 엄청 울고 막 우울하고 힘들었었죠. 그랬다가 이겨냈어요. 탈북됐는데 내가 뭐 이까짓까 뭐. 또 한국이 워낙 우술도 좋고 하니까 잘 견뎌냈어요. 그런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던 마음가짐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그 마음가짐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북한의 삶과 비교를 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지금 그 탈북이라는 길을 선택 안 했고 무사히 여기 안 왔다면 나는 지금 북한 땅에서 김정은의 노예로 오늘 뭐 먹고 내일은 뭐 먹고 또 하나 잘못해가지고 난 언제 죽을까? 우리 가족은 무사할까? 막 이런 걱정을 맨날 하며 살잖아요. 그리고
그런 암 같은 경우에도 내가 만약에 북한이었으면 암이 있는지도 모르고 하루아침에 죽었을 건데 한국에 온 덕분에 그 암도 발견하고 또 한국의 의료 기술로 인해서 암도 치료받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 한국에는 수급자가 아니어도 제가 또 놀랐던 게 그때 전 너무 놀랐어요. 왜냐면 암이면은 저는 치료비 때문에 어떡하지? 난 지금 꽃집이가 되는구나 막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워낙 그 비용이 비싸다고 하니까. 근데 그때 보니까 암 진단 다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에서 그런 무슨 그런 게 있다. 특혜 무슨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암 환자는 진료비 70%가 면제를 해줘요. 보험 가입이 되어 있으면. 여기서 30%만 내가 부담하면 되네. 20, 30%만.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막 펑펑 또 울었잖아요. 와, 이런 좋은 의료 기술에 내가 싸게 수술 받을 수 있고 치료 받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암 완치 딱 받으니까 그게 딱 끊기더라고요. 네, 암 완치 되기 전까지는 그 병원에 가면 제가 그 서울 아산병원이었는데 그 병원에 가면 다 그냥 70% 80%는 할인 받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너무 좋았잖아요. 이거야말로 북한이 말하는 세상에 부러움 없는 애나라고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구나를 또 느끼죠. 그러니까 후회할 수도 없고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힘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한국에서 불만을 막 많이 갖고 있는 친구들한테 불만을 갖기 전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에 대한 행복을 먼저 생각해라. 우리는 누구나 특히 남북한 거잖아요. 내가 한국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나는 북한을 선택한 적도 없는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태어난 거에 감사해라.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솔직히 와닿지 않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뭔 소리냐, 지금. 막 뺨 때리고 싶지, 그냥.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배부른 소리를 하니까. 근데 저도 이제는 10년 넘으니까 좀 그런 건 있더라고요. 우리 삶의 질을 자꾸 높이려고 하니까 정부에서 뭐 잘못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기관에서 잘못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내가 뭐 소속되어 있는 단체 회사에서 잘못하면은 나의 삶의 질을 위하여 요구를 하고 그 불만을 얘기하더라고요. 나도. 그래서 이게 그 차이였구나. 이 친구들도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요구를 하는 거였고 이 친구들은 북한의 그런 지역적인 삶을 경험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또 공감할 필요도 없어. 왜? 내가 한 번도 모르는 땅이고 굳이 관심도 안 가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렇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잘 살아서 우리나라를 지키고 김정은이 우리나라를 못 오게 하는 게 우리는 최고구나. 이 생각으로 열심히 유튜브 하는 거죠 뭐. 한국에 있는 젊은 세대들은 사실 예전에 그 세대 분들보다는 북한에 관심이 없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PD님도 아마 이 북한 관련된 일을 이렇게 하시니까 아마 북한에 들었을 거잖아요. 저는 전혀 몰랐고 제가 주변에 요즘에도 막 통일 모임 아니면 북한 인권 모임 뭐 이런 모임만 하면은 정말 한국 젊은 친구들이 극소수가 오거든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안타깝게도 어디에 가서 이걸 만나야 되는지도 몰랐고 또 어떤 친구들은 굳이 필요 없어서 몰랐고 그리고 그냥 내가 사는 게 바쁘다 보니까 굳이 그게 신경이 안 쓰였고 막 이런 차이잖아요. 근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우리는 점점 인구가 감소하고 우리는 점점 지금 우리 젊은 친구들이 해야 될 과제가 더 커지잖아요. 더 어깨가 더 무거워지고 이럴 때일수록 북한에 또 관심을 가지고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북한과 통일을 해야 되고 우리가 그래야만이 우리 지금 자라는 세대들이 조금 짊어질 그 짐이 가벼워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훨씬 더 북한과 우리가 통일했을 때 우리가 얻는 그 효과는 더 크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젊은 친구들보다 해외에 있는 외국인들이 더 남북한 통일에 관심이 있는 걸 보면서 너무 때로는 안타까워요. 이런 것들이. 유튜브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저는 유튜브를 일단은 시작한 게 북한의 실상과 탈북민들의 실상, 탈북민의 삶. 일단 한국에서 이런 삶들을 우린 다루고자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모든 탈북민이 한 명 한 명이 다 영화고 드라마예요. 다 겪은 게 같은 과정이지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35,000명 더 나아가 통일된 후에도 다 다루려는 마음으로 지금도 꾸준히 그 인터뷰는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조금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좀 북한의 인권이라던가 아니면 통일에 대해서도 좀 다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너무
그쪽에 관심이 없어지고 너무 희미해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조회수라던가 이런 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그쪽에 잘 안 했는데 이제는 좀 그런 것도 각 해서 조금 알리는 게 우리 탈북민들의 사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뭐 일상, 또 어떤 분들은 또 일상도 궁금해 하더라고요. 탈북민들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똑같은 거 먹고 있는지, 뭐, 예, 그래서 예, 그런 것도 가끔씩 소개를 하면서 유튜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사리, 북한에서는 고사리를 남자들한테 안 줘요. 냉면 나온다! 물냉인가요, 비냉인가요? 오, 감사합니다. 여기 냉면은 또 각자 그 사람마다 먹는 그 방법이 다 있어요. 자기 취향이 다 있는데, 북한 냉면은 일단 딱 넣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렇게 골고루 비비고, 자, 두 번째 계란 노른자를 자 여기 풀어요 일단. 그래서 면에다가 비벼서 먹는다. 오, 맛있겠다. 자르지 않고 같이 이렇게 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탈북 유튜버 김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저 한국 온 지는 11년 됐습니다. 11살이에요. 고기를 못 먹다 와서 고기 패브리 주십시오. 아니, 이 가마솥 뚜껑이라 해가지고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저는 그랬거든요. 북한에는 이 가마솥을 뚜껑이 훔쳐가서 팔아먹거든요. 근데 한국에 가마솥 뚜껑 삼겹살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하필 가마솥으로 삼겹살 먹는지 이해가 안 됐어. 맨 처음에 왔을 때. 오, 맛있겠다. 우와. 오. 평양에서도 고기 많이 드셔보셨어요? 고기를 많이는 못 먹어요, 우리처럼. 먹기는 먹는데 많이는 못 먹고, 그다음에 우리처럼 이 부위별로 못 먹었어요. 그냥 우리는 라면 먹으면 왜 그거 먹었어 이러는데, 북한에서 라면 먹었다가 와, 너 잘 먹었다 야 이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 처음 왔을 때 그 주변 사람들이 너 밥 먹었어? 네, 라면 먹었어요 했더니 왜 라면 먹었어? 이래가지고 왜지? 너무 잘 먹었나? 왜 그렇게 얘기하지? 이해 못했어. 혹시 이 반찬 중에 북한에서도 있었던 게 있나요? 일단 깻잎이 있었고, 상추는 있고, 그다음에 파무침. 근데 쌈장은 없었어. 저희 엄마가 외식업 했거든요. 저희는 솔직히 삼겹살 먹었어요. 근데 삼겹살 먹었다고 하면 안 믿어, 사람들이. 북한에서. 왜냐면 대부분 탈북민 한 3만 5천 명 중에 먹었던 사람 아마 한 10%도 안 될걸요? 다들 안 믿어. 그래서 그냥 먹었다 얘기 안 해요. 너무 안 믿어가지고. 근데 난 물어보면 먹었다 얘기 하거든요. 물어보면은. 아니, 먹은 거 사실이니까. 안 물어보면은 그냥 안 얘기해요. 북한에서 삼겹살 부위만 팔지 않거든요. 북한은 부위별로 판매를 안 하고 그냥 앞다리, 뒷다리를 해가지고 그냥 키로로 팔아요. 그냥 이렇게. 부위별로 팔지 않으니까 보통은 삼겹살 몰라요. 왜냐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삼겹살 대량으로 막 파는 게 없으니까. 근데 고깃집을 하거나 외식업을 하면 고기 파는 단골들이 돼지 잡잖아요. 그럼 이 부위가 있다고 맛있다고 주거든요. 그게 이런 부위가 나오는 부위가 있어요.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자주는 뭐 우리는 어떻게 삼겹살이 이렇게 많은지 몰라. 나는 진짜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나 제일 궁금해 그거. 삼겹살이 어떻게 이게 부위가 판매 수량이 제일 많은데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유통을 할 수가 있을까? 이해가 안 돼 나는. 한국 사람도 그러는데 똑같네요. 이렇게 빨리. 한민족이잖아요, 피디님. 한민족이라니까. 한민족 같은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진짜 같은 피라는 게 엄청 많아. 빨리빨리 민족. 빨리빨리도 있고, 그 다음에 인정도 많고, 깨끗하고, 똑똑하고, 머리가 똑똑하고, 그런 거 많아요, 같은 거.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와. 맛있네. 근데 아까 이거 무슨 살 시키신 거예요, 피디님? 이거 아까 뭐였어요? 항정살. 북한에 항정살 없어. 나 한국에 처음 먹어봤어요, 항정살은. 먹어본 역사가 없어. 그냥 통째로 돼지를 갖다가 먹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북한은 그냥 제일 많은 게 앞다리, 뒷다리, 그다음에 뭐 이렇게 뱃살 이렇게 파는데 부위별로 이렇게 팔질 않으니까 몰라요. 먹살 뭐고, 삼겹살이 뭐고, 항정살이 뭐고 몰라요. 갈비살도 있던데, 돼지 갈비. 여기 살도 있던데.
저는 근데 제일 놀랐던 게 뭔지 알아요? 한국 제가 얼마 전에 저도 까먹었거든요. 제가 금방 왔을 때는 그런 말이 있어서 식당 가면 소 한 마리, 소 반 마리 메뉴에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그 요즘에는 없는데 그때는 있었거든요. 그 한국 딱 왔는데 식당 갔는데 소 반 마리, 소 한 마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보다 다르게 배크구나. 아니 저 한 마리 다 어떻게 먹고 반 마리 어떻게 먹고. 근데 나랑 같이 가신 분이 소 반 마리 시키는 거예요. 그 제가 엄청 부자인가 보다. 소 반 마리면 금액이 어떻게 되는데. 근데 금액보다 금액이 별로 안 비싸. 그래서 이거 뭐지? 그 나왔는데 반 마리가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 번 나오는 양이 이건가 보다. 다 먹으면 또 추가로 리필되고 하나 보다. 그런 적이 있었답니다. 근데 요즘에는 없더라고요, 그게. 그거 알아요? 탈북민들은 웬만하면 상추에다 고기를 안 싸먹는 거? 그런 거 같더라고요. 싸먹어본 적이 없거든. 그리고 먹어본 놈이 안다고 싸먹어본 적도 없고, 그리고 이왕이면 고기배를 채우려고 하지 야채배를 채우려고 안 하거든요. 돈 주고 야채 사 먹는 거 제일 바보짓이라 하잖아요, 탈북민들. 맛있어. 아니 근데 한국에는 발전해가지고 고기판이 많을 건데 왜 하필 가마뚜껑 원래 와요? 옛날에 가마솥으로 이제 밥을 했잖아요. 가난하다 보니까 나라가 그 뚜껑에다가 부었대요. 뜨거우니까. 맞아요. 북한이 그래요. 북한은 우리처럼 막 고기판이 없거든요. 우리는 막 다양한 고기판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북한은 없어요. 그래서 집에서 야 오늘 고기 구워 먹자 하면 그 집에 있는 가마 뚜껑 있잖아요. 그걸 쑥 들어가다가 밖에서 불을 지펴요. 모닥불. 그래서 불 지핀 돌 넣고서 불 지피거든요. 그 위에다 가마 뚜껑 얹어놓고 고기를 구워 먹어요. 여기는 이제 식당에서나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 밖에서 안 하잖아. 북한은 그 가마 뚜껑을 밖에 갖고 나가서 우리 그 밥 한 끼 죽성가 아무튼 그 시골 예능 프로그램 나가면은 돌에다 놓고 가마 놓고서 밥 해 먹잖아요. 북한은 아직도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가마 뚜껑 올려놓고 고기 구워 먹어. 어머. 북한의 깻잎이 귀해요. 흔하지가 않아. 우리처럼 막 어디 가도 깻잎이 나오고 그러지 않아요. 맛있겠다. 그리고 북한에는 고기 구워 먹을 때 이렇게 마늘 얹어서 안 먹었었어요. 아마 마늘이 귀해서 그랬나봐요. 내가 볼 때는. 전 냉면 일단 먹을래요. 냉면 있겠죠? 면 먹어야죠. 이건가? 북한은 김치가 귀하거든요. 그래서 이 구워 먹을 김치가 어디 있어요. 못 구워 먹거든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김치 구워 먹기 너무 좋아. 근데 일반 집에서는 김치 구워 먹죠. 근데 보통 고기랑 같이 구워 먹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우리처럼 막 어디 가나 막 공짜로 이렇게 줘가지고 구워 먹지는 못하지. 얼마나 좋아요. 해외에 딱 나가서 이틀만 있어도 한국이 너무 좋아. 다시 오고 싶어요. 맛있어. 북한에는 콩나물을 집에서 재배해가지고 북한 콩나물이 훨씬 더 고소하고 맛있는 것 같아. 그때 그때 별로 먹을 게 없어서 그랬나? 그렇게 느껴집니다. 고사리 이런 것도 있나요? 고사리 많아요. 고사리 많아서 북한의 고사리 맛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밀수해 가잖아요. 무역해 가고. 아예 그냥. 고사리 알아요? 고사리는 스님만 드시는 메뉴라는 거? 모르세요? 네. 고사리는 남자 정령에 방해된대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고사리를 남자들한테 안 줘요. 남자 그 잠자리에 방해가 된다고. 그래서 고사리를 남자들을 안 줘요. 안 먹어요. 그래서 나 막 이거 왜 나오냐고 막 이래요. 마누라가 이걸 주면은 오늘 쫄렸네요. 옆에 오기 싫구나. 이렇게 듣고서 고사리 열심히 먹어야 되겠지. 근데 북한에서는 안 먹죠. 왜냐면 남편이 갑이니까. 저는 이제 군 복무 시절에 콩나물을 먹으면 그렇게 된다라는 그게 얘기가 있었어요. 콩나물 처음 들어요. 왜? 콩나물 단백질인데? 왜지? 고사리 콩나물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저희끼리는 그래서 콩나물 나왔다 말이에요. 그래요? 우리 여러분들 댓글 남겨주시겠죠? 정답이 뭔지. 댓글 참 핫해지겠는데? 정답이 뭔지. 피디님 콩나물 고사리 드시지 마세요. 근데 저는 냉면을 솔직히 한국에서 냉면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우리 엄마 그 가게에서 했던 냉면만큼 맛이 없어요. 확실히 냉면은 북한 냉면이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냉면, 평양냉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무시할 수 없나 봐요. 한국 냉면집 가서도 그런 맛이 안 나죠? 안 나요. 이런 풀떼기를 돈 주고 사 먹을까요? 안 사 먹을까요? 북한에서는?
절대 돈 주고 안 사 먹죠. 재배해서 먹죠. 절대 돈 주고 안 사 먹지. 돈 주고 사 먹을 때는 고기를 돈 주고 사 먹지. 풀떼기를 돈 주고 안 먹죠. 그 반찬은 무조건 사야 된다고. 그럼요. 그냥 안 나온다고 들었거든요. 그래도 얘기하잖아요. 김치가 귀한데 이런 김치를 그냥 안 준다니까? 우리 한국 김치는 이렇게 빨갛잖아요. 근데 북한 김치는 빨갛지가 않아. 거의 백김치에다가 고춧가루를 몇 개 뿌린 느낌. 고춧가루가 비싸서 네, 그렇다고. 맞아요. 비싸고 귀해서. 이거 김치에 싸먹으면 되게 맛있어요. 이 집 김치 맛집이네. 김치 내가 다 먹었어요. 아, 나는 여기 신기한 게 버섯에다 어떻게 이름을 새겨요? 나 이거 진짜 신기해서 맨 처음에 나왔을 때 한국에는 버섯도 이렇게 이름이 새겨서 나오나? 그래서 봤더니 이름을 새긴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식당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뭐지? 냉면 나온다. 북한에 있을 때는 야채는 돈 주고 절대로 안 사 먹었는데 아마 그럴걸요? 북한의 사람들 보면 아이고야 한국도 남편은 먹을 게 없긴 없구나. 야 돈 주고 야채 먹는 거 보니까 이럴걸요? 궁금한 게 이런 유튜브를 북한에서도 보겠죠? 저는 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중국 와이파이가 잡히니까 물론 중국에서 유튜브를 막을 때가 있잖아요. 그거 아닌 외에는 벌 수 있다고 생각해요. 냉면 나온다! 물냉인가요? 비냉인가요? 네. 오! 감사합니다. 오 맛있겠다. 되게 냉면은 또 각자 그 사람마다 먹는 그 방법이 다 있어요. 자기 취향이 다 있는데 일단은 그러잖아요. 북한 냉면은 일단 딱 넣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 식초가 면에 퍼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물에다가 식초 뿌리면 면에는 안 퍼지잖아요. 근데 식초가 면에 스며들라고 그렇게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면발도 탱글탱글해진대요. 그리고 이렇게 골고루 비비고 자, 두 번째 계란 노른자를 자 여기 풀어요 일단. 그래서 면에다가 비벼서 먹는다. 맛있겠다. 자르지 않고 같이 이렇게 해서 맛있다. 면을 안 끊어 드시네요? 가위를 자르면 그 면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가위로 면을 자르면 면이 화내요, 화내. 면 자르면 안 돼. 대부분 사람들은 안 잘라요, 북한 사람들은. 저희는 안 잘라. 네, 이거 딱 넣고 그리고 또 고기 얹어 먹어도 맛있잖아. 그래서 이게 면을 자르면 면발이 안 살아요. 면이 죽어버려요. 맛있어. 근데 우리 냉면 육수가 좀 약해요, 북한보다. 북한의 육수가 더 진해요. 그래서 계란 노른자를 풀어야 돼. 안 풀면 그 깊이가 느껴지지 않아. 북한의 육수는 깊이가 그냥 끝내줘요. 그냥 막 깊은 우물에 팍 들어간 것 같이 막 시원하면서 딱 들어간 순간 여기가 진한 국물 먹은 같은 느낌이 들어. 궁금하다. 통일돼야겠죠. 그 궁금증 풀려면. 제가 교사 월급으로 항상 냉면 사 먹으면 계란이 없는 냉면을 먹어야겠어요. 금액이 부족해서. 근데 이제는 이래 봐봐요. 내 월급으로 냉면만 먹는 게 아니라 월급으로 적금도 하고 쇼핑도 하고 고기도 먹고 다 하잖아요. 날래 오라오. 안 믿을걸요? 한국 오셔서 이것저것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기까지 엄청난 노력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럼요. 노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런 얘기야. 여기서는 그래도 노력을 하면은 노력한 것만큼 이렇게 내가 지금은 언제 말해서 월급으로 내가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할 수 있는 거 다 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노력의 대가가 전혀 없으니까 그게 사람을 얼마나 피말리게 하는 고통인지 몰라요. 근데 한국에 와서도 막 노력하다가 안 되잖아요. 그럼 막 너무 허탈하고 막 무너져요. 그러다가도 생각하면은 그래 북한에서 내가 노력할 기회도 없는데 여기서는 그래도 기회는 주어지잖아. 했다가 안 되면 내가 떨어질 뿐이지. 그런 생각으로 버티는 거죠. 근데 제가 노력해도 안 되는 게 딱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한국 사회를 익혀가는 거. 한국 사회를 익히는 거는 살아가면서 내가 몸을 부대끼면 터득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론적으로 배워둘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모든 부분은 같은 것 같아. 이거는 내가 이 사회를 알려면 내가 살아가면서 터득하면서 공부도 이론도 하겠지만 부대끼면서 살아가면서 여기 사람들이랑 같이 여기 사람들은 이런 문화가 있구나, 여기는 이렇게 하는구나, 여기는 이런 역사가 있구나를 내가 살면서 터득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아무리 노력해도 어떻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 엄마네 식당에 여름이 되면 냉면 줄이 엄청 길거든요. 끝도 없이 길어요. 근데 나는 그때는 그 이유를 몰랐거든요. 근데 한국에 와서 그리고 맛집이 막 줄이 막 엄청 길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면 북한에는 그렇게 맛있는 집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냉면집도 많지 않고. 근데 우리 한국에 냉면집 많잖아요. 근데 막 여름이 되면 막 냉면 맛집이 막 땡줄로 막 서 있더라고요. 그 뜨거운 여름에 막 햇빛을 맞으면서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저 아까운 시간이면 하나라도 돈 벌겠다고 아니 왜 저 시간을 저렇게 아깝게 낭비하고 있냐고. 또 그러면 막 운전해가지고 막 몇백 킬로 막 가사 나와 그거 먹겠다고. 또 막 월차를 막 내고 가거나 아니면 또 그게 안 가주면 막 한국 여자들이 막 남자랑 막 또 막 헤어지고 막 싸우고 막 이러잖아요. 난 그래서 지금도 그게 이해 안 돼. 근데 난 지금 살면서 가고 싶어. 맛집 있다고 하면 가겠는데 그쪽 갈 근방에 있거나 아니면 뭐 내가 오늘 진짜 쉰다 이러면 가지. 일부러 막 월차를 내거나 아니면 남자를 막 달달 볶아가지고 가거나 안 갔다고 남자 막 죄 패거나 이러는 거 나 지금도 이해 안 돼. 저는 먹는 걸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해외여행 가거나 어디 여행 가면 무조건 저도 먹는 데 가요. 근데 저 대수령님들은 금방 성향인가 봐요.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도 사실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이해가 안 돼. 그 1시간 줄 서가지고 막 먹고 한 번 해본 적 없어요. 얼마나 좋아요. 막 사장님한테 막 소리도 막 지를 수도 있고 남편한테 막 저렇게 해도 북한에서 뭐 어디 안양내가 남 하늘 같은 남편한테 소리를 끄릭 지르고 버릇대가리 없이 온다고 막 이러지. 아마 저 사모님처럼 북한 여자가 저렇게 했으면 아마 난리 났을 거야. 어죽하면 그런 말 있겠어요? 여자랑 좀 이거 좀 비한데 여자랑 명태는 두들길수록 맛있다고. 때리면 때릴수록 맛있다고. 얼마나 미개하고 얼마나. 북한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요. 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자를 비하하죠 많이. 다 먹고 이거 고사리만 나가봤죠? 지금 피디님 고사리 안 먹는 거. 와 우리 피디님 오늘 고사리 진짜 안 드셨네. 제가 다 먹겠습니다. 다 드신 다음에 얘기했을 걸 그랬네. 국정원에서 가장 처음 드셨던 음식이 어떤 거예요? 맨 처음 먹었던 음식이 일단 제 머릿속에 제일 기억에 남는 건 김치. 일단 김치가 너무 맛있더라고요. 저는 왜 한국도 한민족이라는 걸 알긴 했지만 북한의 김치가 제일 맛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김치하면 조선이지 막 이랬는데 국정원에 갔는데 김치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빨갛고 막 깍두기 나왔는데 깍두기도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우리 고향 김치는 그게 명태가 들어가는데 여긴 명태도 없고 생선도 없어. 근데 얘 본연의 맛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치에다가 나 흰밥에다가 막 그 쌈처럼 이렇게 막 싸서 막 제가 막 먹었던 그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생선을 카레 가루에다가 이렇게 고등어 같아요. 고등어 제가 북한에서 먹었었거든요. 한국 고등어 제가 북한에서 먹었어요. 근데 고등어를 그 카레 가루에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나왔는데 생선 같지 않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무슨 요리 정체를 모르는데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프리했으면 막 물어볼 건데 물어도 못 보고 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고기인데 이렇게 맛있는지. 그 나중에 하나원에 가서 그거 똑같이 나와가지고 물어봤더니 고등어라는 거예요. 고등어가 이렇게 맛있었다고? 막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뭐였냐면 그런 거네요. 약간 북한에도 있는 음식인데 한국에도 있는 맛이 달라서 더 비교가 되는 거네요. 일단은 대부분은 맛이 달라요. 뭐 김치라던가 아니면 아까 같은 콩나물, 순수, 뭐 야채는 맛이 똑같고 그 외에는 다 달라요. 왜냐면 냉면도 다르고 그리고 먹는 그 한국 음식과 북한 음식 자체가 달라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음식이 아예 방법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또 놀랐던 건 돈나물이라고 있어요. 지금 범이 돼가지고 기억나는데 돈나물 범철이면 나오거든요. 도시라고 온나물이랑 돈나물 이렇게 자그마한 그 풀로 된 게 있어요. 그거 그냥 센 거에다가 초고추장을 찍어서 먹거든요. 근데 그거 나왔는데 그거 북한에서 안 먹었거든요. 그거를 그냥 막 밟고 다녔거든요. 근데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정원에서 아니 한국은 먹을 것도 많고 근데 왜 이렇게 밟고 다니는 거 이걸 주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난 도무지 막 이해가 안 됐고 어떤 사람들 막 잘 먹는 거야. 그래서 저걸 왜 저렇게 잘 먹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민들레 나왔어요. 또 민들레도 범인이 또 잘 먹더라고요. 근데 나는 민들레도 토끼풀이었지 난 안 먹었거든요. 한 번도 북한에 있을 때 먹어본 또 토끼 먹는다 생각했지 내가 먹는다고 생각해본 적 없거든요. 근데 민들레가 나온 거예요. 이거 어떻게 먹냐고. 아니 먹을 게 많은데 왜 이런 걸 자꾸 주냐고 막 말을 못 하겠고 막 너무 불만이 막 그게 나올 때는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왜냐면 보통 복숭아 반찬이 4가지, 5가지 막 나와요. 근데 걔가 하나 있으면 한 가지가 빠지는 거잖아. 근데 난 한국 메뉴 한 가지를 못 먹어보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억울한 거지. 그래가지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막 민들레 막 따서 막 먹고 막 그러거든요. 같은 탈북민들도. 내가 안 먹었던 것 같아. 그거는 사람마다 이게 차이인 것 같아요. 그거 좀 놀라웠고 그리고 또 하나 있어. 맞아. 보리밥이 나왔어. 보리밥인데 흰쌀은 조금밖에 안 보이고 보리가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북한에는 흰쌀이 없어서 잡곡을 먹는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먹는데 근데 한국에 이렇게 목숨 걸고 왔는데 잡곡밥이 나오면 기분 좋겠냐고. 아니 근데 잡곡밥에 보리밥에 그것도 또 그날은 보리 비빔밥이에요 메뉴가. 그러니까 보리밥에다가 고기는 하나도 없고 맨 풀떼기만 나오는. 왜냐면 국정원에는 먹을 게 없잖아요. 마트도 없고 그럴 때는. 그래서 그냥 그 하루 3끼 나오는 밥밖에 먹을 게 없단 말이야. 유일한 재미가 오늘은 뭐 나오지? 우리 때까지만 해도 프로그램도 별로 없어가지고 할 게 없어요. 책 보는 것밖에 없거든요. 산책도 하루에 딱 정해진 시간 1시간밖에 못해요. 할 게 없는데 그나마 유일한 그 락이 유일한 행복이 국정원 메뉴 새로운 거 먹는 건데 그래서 막 신나 갔는데 덩그레 잡곡밥 보리밥이 또 있고 야채가 뚜루루루 와 너무 허탈하고 너무 실망스럽고 그래서 보리밥을 몇 숟가락 먹고 안 먹었었어요. 이게 목이 맨다고 해야 되나요? 떡떡 걸리는 느낌? 그래서 그 선생님이 왜 안 먹냐고 해가지고 힘있게 그냥 용기 내가지고 말했죠. 아니 북한에서는 흰쌀밥 먹고 싶어서 한국 왔습니다. 근데 제가 보리밥 먹고 싶겠습니까? 국적으로 제가 뭘 하겠어요. 막 웃으면서 한국엔 보리밥이 웰빙식품이야. 근데 또 웰빙이 뭔지 알아야죠. 웰빙식품이 뭔지. 또 무슨 그런 게 있나 보다 생각하죠. 한국에서는 흰쌀밥은 많으니까 건강 오히려 생각하라고 그렇지. 더 긴 건데 예, 그걸 이제 이해 못하는 거죠. 아니 내가 흰쌀밥 먹자고 목숨 걸고 4만 킬로를 달려온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말도 지금처럼 하기 편하게 웃으면서 하면 좋겠는데 그때는 도사기간이고 되게 좀 엄숙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도 못하고 난 주면 준대를 막 먹어야 되고 억울하고 막 그거 안 했어. 간식을 가끔씩 하루에 한 번씩 가서 주거든요. 근데 야구르트 그 있잖아요. 요구르트 그 편의점에서 팔아요. 그 사과 맛, 포도 맛 무슨 해가지고 우유에다가 여플레인가? 사과 맛 무슨 맛 그게 나오거든요. 요거트? 떠먹는 거 말고 마시는 거. 근데 바로 이제 검색을 하시는군요. 그러네. 이것도 정착한 거지. 처음에는 이것도 할 줄 몰라가지고 어떻게 알아봐야 되냐. 그 있어요. 우유맛 나는 요거르트 있잖아요, PD님. 이거. 이게 나온 거예요, 간식으로. 근데 북한에서는 우유는 우유고 알지? 이런 건 한 번도 못 마셔봤는데 딱 따는 순간 시큼한 거지. 근데 받자마자 땄으면 괜찮을 텐데 받자마자 안 따고 난제껏 너랑 땄는데 시큼한 거예요. 변질됐구나. 변질된 거 줬냐고 나가서 물어봤단 말이에요. 선생님한테 변질됐다고 해서 변질됐다고? 그래서 네 입 됐어? 그래서 네. 그럼 내가 어떻게 맛봐 변질된 거. 그래서 부었단 말이에요. 다음에 또 나왔어요 거기. 또 땄는데 또 시큼한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 또 난 똑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 것도. 그래서 우리 방에 언니들이랑 이거 분명히 국정원에서도 모르고 지금 지 주는가 보다 변질된 거 모르고 이거 빨리 얘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입 안 대고 이번엔 입 안 됐다고 얘기했더니 마셔보더니 변질된 거 아니라고 이게 원래 이런 맛이라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부끄러워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나. 정말 내가 이렇게 몰랐지. 북한에서는 어떤 정보를 검색할 때 한계가 있잖아요. 정보를 북한에서 검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탈북민들이 하는 말이 다 다른 거예요. 왜냐면 내가 경험한 거는 이렇고 이 사람이 경험한 건 저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말이 맞다고 할 수 없는 게 북한인 거예요. 우리 한국에는 요만한 것도 다 정보 공유가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 경험한 것도 그랬대 라고 공유가 되는데 북한에는 그게 공유가 안 돼요. 입소문으로 여기저기 옮겨가는 말만 전해지는 거죠. 근데 입소문이라는 거는 한 달에 건너 계속 번져가기 때문에 그게 전달력이. 그래서 저는 북한은 이렇게 뭐 검색해서 알아보거나 뭐 검색해서 뭐 찾고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금방 와서 저도 검색하고 이런 거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잘 모르면 검색해보고 이런 게 되죠.
북한에 핸드폰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있어요. 제가 올 때도 핸드폰 쏘다가 왔어요. 근데 핸드폰이 있는데 핸드폰을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핸드폰 사는 이유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허세, 부의 상징, 부의 상징을 위해 사고, 또 하나는 전화기가 굉장히 그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해. 왜냐면 우리가 지금 봐봐요. 통화를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도 통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장사, 모든 일을 해야 되니까 필요한 거고, 세 번째 문자 주고받고. 근데 북한은 문자도 제한되어 있거든요. 횟수가 한 통당 돈 내야 돼요. 1원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중국도 돈 내야 되고,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게 그걸로 사진 찍는 거, 신문 보는 거. 신문도 정해진 그 노동신문이 정해진 어플이 있어요. 노동신문 정해진 어플이 있어요. 지금도 기억나. 그 어플 들어가서 봐야 되고. 그다음에 뭐 그 외 노래가 있고, 노래도 잡아서 넣어야 돼요. 그 제공하는 건 북한 노래라서 재미가 없고. 또 있는 게 게임기도 몇 개가 한 5가지가 있어요. 뭐 벽돌 부시기, 완전 많은 초등학생도 안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할 게 없어요. 북한에서 몰랐던 정보를 한국에서 많이 알게 되잖아요. 북한 내부의 이야기도 한국에 와서 알게 됐고, 북한 김정은 김부자들의 사치 생활도 한국에 와서 알게 됐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세뇌가 되는데 어떻게 세뇌가 벗겨지냐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북한의 그런 많은 만행을 한국에 와서 알기 때문에, 정치범 수용소, 그리고 아오지 탄광, 그다음에 이런 모든 것들은 북한에서 알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많은 줄도 몰랐고 정말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것도 한국에 와서 알게 됐고, 김부자들의 사치도 한국에 와서 알게 됐어요. 전혀 몰라. 김정일이 부인이 2명까지는 알았지 몇 명이 있는지도 몰랐고, 자식이 막 배다른 자식도 있고, 이런 거 전혀 몰랐어요. 이런 거 알았더라면, 왜냐면 그 신에 대한 위상이 떨어지고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에 와서 알고 딱 느끼면은, 야, 아니 우리는 이렇게 지금 뭐 먹고 못 사는데 니는 잘 먹었다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못하면서 니는 다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세뇌가 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야 세뇌가 무너지고 북한의 진실을 알게 되는 거지. 아, 우리가 속고 살았구나. 그때까지 억울한 거지. 그래서 한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은 사람은 더 억울한 거고, 정말 우리 엄마 아빠처럼 당과 수령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마지막에 뭐예요? 죽음밖에 있어요? 너무 억울하고, 제 같은 입장에서는 그러면 더더욱이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북한 정권의 만행을 알리는 게 저의 사명인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엄마 아빠가 그렇게 눈 감은 게 얼마나 억울해요. 죽을 일이에요. 그게 사람 목숨 바꿀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 목숨이랑 바꿨잖아요. 너무 억울하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제가 할 수 있는 것, 북한 정권을 알리고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게 제 사명인 거죠. 마지막으로 촬영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이다 채널에 작년에 나오고 지금 1년 만에 가까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렇게 북한 관련, 탈북민 관련 다루는 채널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저 욕심일지 모르겠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서 알고 탈북민에 대해서 알고, 그러다 보면은 통일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고 또 탈북민에 대해서도 관심이 생길 것 같아서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또 사이다 채널 보니까 35만 명이더라고요. 제가 나올 때까지만 해도 15만 정도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 PD님이 열심히 하셔야 된다고 막 뛰어다니더니 생각이 나는데, 제가 지금 1년 안 되는 왔는데 35만 명 된 거예요. 와, 이거는 뭐겠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노력의 대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준 덕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과 덕분에 35만 명이 됐고, 역시 노력은 실패하지 않는다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사이다 많이 응원해 주시면서 플러스 출연하고 있는 김가영이도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야 제가 또 나와서 고기 먹는 거 아닙니까?